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명나라, 청나라 때 상업과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히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우선 중국 쪽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조선이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명나라, 청나라 때 상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은경제 이야기는 계속 쭉 했으니까 해외에서 은이 유입되고 뭐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할 거고요. 왜냐면 그 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당시의 특징은 글에서도 보이듯이 거대 상인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뭐 산시상인, 휘저우상인, 장수상인, 푸젠상인 같은 존재들이 있고 또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조선과 일본에도 각 지역에 거대 상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들 말고도 다른 상인들도 거대 상인들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표로 정리를 했고요. 빠진 상인들도 있어요. 이 교과서가 뭐 다 적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우리가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이 상인들의 활동을 볼 때 어디를 좀 눈여겨봐야 되냐? 산시상인과 휘저우상인을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인들이 회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당시의 거대 상인들이라고 하면 특정 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주요 상인들, 그 중에서도 산시상인과 휘저우 상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산시상인과 휘저우 상인은 어떻게 이렇게 거대 상인이 되었느냐? 소금 전매권을 획득해서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이 소금이라는 거는 완전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걸 판매하는 권리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 권리가 되고 요 전맥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뭐 한나라 배울 때도 한무제가 흉노랑 전쟁할 때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염철전매를 했다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도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명나라가 염철전매권을 장악을 한 다음에 상인들에게 이거를 나눠줄 때 조건을 건 거지. 어떤 조건을 걸었느냐? 밑에 보면 명나라 조정이 북반 변경의 군사에게 곡식을 수송하면 소금 판매권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죠. 그래서 이 산시 상인들이 고향이 만리장성에 가깝다는 이점을 활용해서 북방 변경의 곡식을 싼 값에 수송해서 소금 전매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에게 식량을 수송을 해주면 소금 전매권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이득을 본 게 산시상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산시상인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산시상인의 고향이 북방 변경의 만리장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시상인들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산시 지역에 농사를 왕창 지어서 거기서 수확한 곡식을 바로 북방 변경에 보급을 한 거지. 당연히 싼 값에 보급이 가능하겠죠. 운송료가 얼마 안 들 거 아니야, 가까우니까. 그래서 소금 전매권을 얻었습니다. 자, 휘저우 상인은 언제 등장하냐면 휘저우 상인은 이제 명나라가 정책을 바꿔서 1492년부터는 소금 전매권을 얻으려면 북방 변경에 곡식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은을 납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은 은경제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소금 판매권을 얻도록 하면서 휘주상인이 바로 휘저우 상인입니다. 휘저우 상인이 두각을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산시상인과 휘저우 상인은 소금 전매권을 바탕으로 부를 쌓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대 상인이기 때문에 이 산시상인과 휘저우 상인은 자기가 거주하는 산시와 휘저우 지역만 무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보면 알듯이 이 산시 상인
산시 지역뿐만 아니고 전 중국을 커버하는 유통망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소금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면직물, 비단, 차, 뭐 이런 주요 상품들은 다 취급을 하는 거지. 자, 전국의 이 산시상인, 휘저우상인들이 자기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의 유통망을 만들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같은 동향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도 마련을 하겠죠. 이런 게 회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인을 중심으로 원거리 무역에 종사하고 주요 지역에 회관을 세워 거점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산시 상인은 산시 지역 출신들 상인이잖아. 그럼 저기 멀리서도 같은 산시 출신이라 그러면 서로 돕는 거지. 휘저우 상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중국의 여기저기를 가면 어디서 모이냐는 거야. 회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모이기로 한 거지. 심지어 해외에도 설치가 되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우리가 이전에 베트남의 호이안에 있는 푸젠 회관이라는 곳이에요. 이 푸젠 회관은 푸젠 상인들이 만들었겠지. 근데 회관은 이제 뭐 산시 상인들은 산시 회관을 만들었을 것이고, 휘저우 상인들은 휘저우 회관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회관을 전국 각지에 만들어 놓고 동양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문화생활도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정보도 제공하고 서로 돕고 사는 그런 것들을 설치한 게 이제 이 중국 상인들의 특징이죠. 회관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자, 당시 얼마나 상업이 발전했으면 신사층 중에도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다고 해요. 자, 이제 도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도시는 일단 베이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베이징은 당연히 수도니까 크겠지. 베이징이 19세기에 인구가 100만 명이 됐다고 하는데, 베이징이 100만 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수도기 때문에. 정치 행정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많이 살고요. 관리들이 많이 살고, 관리들의 가족들이 살고, 관리들을 부양하는 하인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넘어가는 거지. 대신에 이 베이징의 문제는 뭐냐? 자, 최대 소비 도시. 베이징은 근처에서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얘네들이 먹을 쌀도 다 다른 데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자,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농업 중심지는 저 밑에 있는 호강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호강 지역에서 창장강으로 수송을 해서 강남 지역으로 옮기고, 강남 지역은 당시에 상공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정치 행정의 중심지인 베이징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공장에서 막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호강 지역에서 옮겨진 쌀과 강남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대운하로 창장강과 대운하를 이용해서 정치 행정의 중심지인 베이징으로 옮겨가는 거지. 여기는 최대 소비 도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만드는 건 없는데 소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만드는 데는 따로 있어야 되잖아. 식량은 어디서 만드느냐? 초록색으로 표시된 호강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창장강과 대운하를 거쳐서 베이징으로 옮겨지는 거고요. 지금 꾸불꾸불한 선으로 보이는 게 대운하입니다. 그리고 강남 지역은 당시 상공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물건들이 여기에 모여 공장지대겠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또 베이징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 이 중국의 경제는 대운하를 축으로 해서 농업 중심지, 상공업 중심지, 소비 중심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 지역에도 대도시가 성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공업 중심지니까. 자, 강남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 수저우라는 도시인데, 자,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강이 흐르기 때문에 수로교통망이 발달합니다. 배를 타고 많이 다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 지역의 도시들은 이 수로교통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도시가 수저우라는 곳이지.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성세자성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그려진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베이징이 아니고 수저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남 지역에는 이런 수저우 같은 거대 도시, 인구가 몇십만 명 되는 이런 거대 도시 말고도 이 중소규모의 시장 도시인 시진도 많이 발전합니다.
시지는 뭐 한 10,000명에서 50,000명 사이의 중소규모의 도시인데요. 이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 이 강남 지역 대도시 주위에 많은 수가 만들어집니다. 옆에 밑에 그래프를 보면 이 소주부와 송간부 근처의 시진의 숫자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처음엔 조그만한 마을이었다가 큰 이제 중소도시로 성장하는 이 시진은 도대체 뭘 가지고 먹고 살았느냐? 주로 각자 이제 전문화된 산업을 가지고 있어요. 뭐 비단 산업이라든지 면포 생산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화된 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도시 하나하나가 비단이면 비단, 면포면 면포 이런 대표적인 산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공업 도시들이 시진들이 엄청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강남 지역이 상공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진은 수로 교통망 근처나 교차 지점에 주로 형성됩니다. 이 지역은 이 수상교통이 발전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강남 지역의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이 운하나 강 같은 수로는 지금으로 치면 지하철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수로교통망을 따라서 시진이 발전을 했다.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자, 그럼 이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어쨌든 도시 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17, 18세기에 6, 7%에서 19세기엔 7, 8%, 뭐 그전엔 더 적었겠지. 이 도시 인구 비중이 왜 늘어났느냐?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딱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농촌의 인구가 이동했기 때문이야.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농민들의 생활이. 그래서 경제가 발전한 도시로 몰려드는데 명나라 청나라 때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면 도시는 이게 다 그 은이 경제의 중심이 됐기 때문인데 명나라 청나라 때는 은이 일본과 유럽에서 막대한 은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은 유통이 엄청나게 활발해집니다. 그 덕분에 도시는 엄청 번영을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세금도 은으로 내야 되잖아. 일조 편법이나 지정은제처럼. 그럼 나는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수확이 되는데 은으로 내려면 그 곡식을 팔아야 되잖아.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곡식으로 세금을 내는 거면 흉년이면 힘들겠지만 풍년이 들면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 그냥 뭐 많이 수확했으니까 세금 내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은유통이 활발해지니까 내가 풍년이 들어도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쌀값이 싸지잖아. 그럼 내가 같은 흉년일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팔아야 같은 양의 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아유 뭐 내가 이거 힘들게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 팔아서 은을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도시에 가서 은을 버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강남도시와 베이징을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강남도시는 상공업 도시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진이 발전하고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정치 행정의 중심이자 최대 소비 도시로 발전을 했다. 그리고 은유통의 활성화와 은을 바탕으로 한 세제가 상공업과 도시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유통의 활성화와 은을 바탕으로 한 세제는 도시 발달에는 좋은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농민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